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요건 특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건 특강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요건들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문 1번을 구성을 할 때 묻고 싶었던 내용은 X에 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갑이란 수험생께서 이 지문을 접했을 때 이제 시험 센스, 그러니까 사회생활 센스 말고 여러분들 민법 시험 칠 때의 민법 문제를 푸는 센스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게 X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와 무관한 Y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틀린 지문이네, 정답 1번이네 라고 마킹을 하고 갔는데 결국 정답은 이제 3번에 있는 경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필요한 게 기출 문제 등을 계속 반복해서 풀 때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묻는 거구나, 이렇게 3-4번 반복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더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게 뭐냐면 요건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버리면요, 이 지문이 요건 1번, 2번, 3번 중에 2번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라고 쉽게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특강에 대해서 준비했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민법 책이 빨리 안 읽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을 보면 마음은 급하니까 너무 디테일한 그런 본문상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뭔가 좀 자꾸 모순되는 게 보이고 꼬이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꼬이니까 또 앞에 가서 또 보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이거는 요건 1번 내용이고 이건 요건 2번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게 다르니까 서로 모순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요건 특강 하면서 알려드리고 그 요건에서 중요한 내용 제가 빨리빨리 포인트를 드릴 테니까 듣고 요건 숙지하고 조금 제 설명 듣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요, 기본서 펼쳐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좀 복습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간습법 요건이죠. 1번에 보시면 사회의 거듭된 간행이 존재할 것, 간행까지 아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비교할 게 법적 확신이 없었을 때가 간습법이 아니고 사실인 간습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 펼쳐가지고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직권사항이냐, 주장 증명이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이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헌법 등의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과거의 경우는 간습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때는요, 더 이상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종중원의 지위. 종중원의 지위.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년이 됐을 경우에 종중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요,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 막히는 분들은 기본서 빨리 보고 그랬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신의칙에 관한 부분인데, 신의칙에 관한 부분들은 판례에 대해서 물론 결론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건의 기초에서 암기했을 때 암기사항이 학주입니다. 다 외울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보시면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다 해서 행위자의 앞선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죠. 근데 행위자 갑이 모순되는 후의 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대해서 침해가 됐을 때는요,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분명히 A가 은행한테 저 임차인이 아니에요
했다가 나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니까 또 저 임차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반한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당한 신뢰 부분에서 더 이상 갑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그런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 한두 개씩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실효의 원칙이다. 자, 소물청 같은 것들은, 소물청은 원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둘 다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죠. 이런 소물청 등은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는 제한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1번 보시면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돼요.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 갑이 권리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이상 갑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신뢰했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여러분들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의 경우는요, 원래부터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상대방 을의 신뢰는 정당한 신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지청구권의 경우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는요, 이번에 커트 당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 나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객관적으로다가 법이 원래 인정하고 있는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상대방한테 오로지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가해 의사가 필요한 게 원칙이다. 근데 객관적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면 가해 의사에 대해서 추정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판례는 상계권 남용 사건에서만큼은 별도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바 있다까지 떠오르면 다 떠오르신 거예요. 이제 3번 사망 관련입니다. 첫 번째가 동시 사망의 추정의 문제. 간주가 아니죠. 간주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동일한 비행기 사고 등을 당했을 것, 그리고 사망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밑에 있는 실종 선고의 경우는요, 생사불명의 문제죠. 죽었냐 살았냐 애매하다, 불명이다. 근데 여러분들 민법 제3공조에 있는 동시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 사실은 확실해요. 따라서 사망의 선후가 분명치 않았을 때 나오는 게 민법 제3공조이기 때문에 절대 두 개 섞으시면 안 됩니다. 사망이 분명한데 그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먼저 죽었는가가 애매모호했을 때는 3공조의 문제 말고 갑 자체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요, 목차 2번에 있는 실종 선고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생사불명이 필요하고요, 일정 정도 실종 기간에 도가가 필요하다 했을 때 보통 실종하고 특별 실종 두 개 나눠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간 정리하시고요. 판례 중에 잠수 장비 판례,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닷물에 갔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는 판례의 경우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고도의 사망의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특별 실종이 아니고 보통 왔다. 따라서 5년 지났을 때 선고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절대 직권사항 아니죠.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필요해요. 거기 있는 관계인 같은 경우는요, 1순위 상속인 A가 있고 2순위 상속인 B가 있었을 때에는 A만 포함되고 후순위, 2순위에 불과한 B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관계인에 포함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일정 기간 이상 공시채고가 필요하죠. 이거 비교할 게 실종 선고와 달리 실종 선고의 취소의 경우에는 공시채고가 필요 없다는 점까지도 비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한자에 관한 부분이죠.
1번, 2번 알리고 여러분들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요. 결여. 피한정 후견인은 부족. 두 개를 섞으면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결여고 부족이다까지 기억하시고요. 2번은 똑같죠, 여러분들. 둘 다 직권 불가고요. 본인 의사는 고려만 하면 충분하지요. 따라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반대해도 필요하면 개시할 수 있다까지. 그런데 5번에 여러분들 피특정 후견인은요. 여기 같이 나와 있지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분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요. 누군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41조 단서하고 1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없다까지 한 번 더 복기를 하시고요. 떠올려 주시고. 그래서 요건 보시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절차에 보시면 직권 불가는 똑같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 피특정 후견인, 즉 특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시적 후원이니까 기간이나 특정한 사무니까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 같은 경우, 즉 한정 후견 같은 경우는요. 기간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포괄적인 후견이기 때문에 기간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피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만 기간 또는 범위에 대해서 정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속임수지요. 민법제 17조 1항과 2항을 떠올려 보시고 속임수를 썼을 것. 근데 속임수 중에 저 나이 찼어요. 능력자예요. 또는 동의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었죠. 이때 중요한 게 동의의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말 중요했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원래 진짜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했었어도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있었다고 뻥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하고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꼭 두 개를 구분하시고요. 2번, 3번이죠. 속임수에 의해서 상대방이 속았고 그 속은 거에 기초해가지고 행위한 게 필요한데 2번, 3번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을 잘 기억하시고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항변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 측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책임이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법인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출제하시는 분이 법인의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묻는지 아니면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묻는지를 항상 구분해서 나눠서 문제를 풀자. 일단 먼저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1단계 계약이 법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성립하고 2단계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에 물을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성립 요건에서 현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따라서 대표 기관이 현명을 하고 상대방을과 계약을 했을 것. 그래서 민법제 59조 제2항 떠올려 주시고 대리 파트에 있는 114조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A 법인의 능력 범위 내의 행위했을 것. 능력 범위 밖에 얘기를 했을 경우는요. 처음부터 무효다. 세 번째, 대표권 범위 내에 행위했을 것. 무권 대표, 무권 대리 다 무효입니다. 네 번째, 법익을 위한 이익을 했을 것에서 3번에 보시면 대표권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게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떠올려 보시고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요. 일반 법인의 경우는 무제한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A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 근데 대표자 갑이 A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했을 때가 대표권 남용의 문제이고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설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니까 법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울게요. 그 다음에 민법 제35조건 첫 번째,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따라서 여러분들 기관이지만 비대표기관의 경우라면 비대표기관이면 35조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 제756의 문제죠. 그럼 두 개 차이가 뭐가 있냐 물었을 때 면책 가능성 유무의 차이가 있다. 35조의 경우는요, 선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법인 스스로가 주장 증명해도 면책될 수 없겠지만 756의 경우에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1항 단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뜻을 외형 이론에 근거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대표자의 실제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겉으로 봤을 때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른 요건 충족한 겁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A 법인의 시설 자금을 빌립니다 했지만 원래 목적이 지가 술 사 먹기 위해서 돈 빌린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중과실로서 몰랐을 때는요,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을은 A 법인한테 35조 1항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중과실이었을 때는 물을 수 없고 단순 가벼운 경과실에 불과하면 물을 수 있다까지 중과실, 경과실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3번은 쉽죠. 대표기관 갑행위가 7호 공조권을 구비했을 것. 그러면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 A 법인이 있고 대표자 갑이 있었을 때 갑에게는 민법 제750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책임 물을 수 있고 A 법인에게는 민법 제35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책임 물을 수 있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관계에 놓인다. 까지 정리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부분 가실게요. 1번, 물건은 뭐냐?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관리 가능할 것 됐고 3번이 종종 나오죠. 사람의 신체는 안 됩니다. 의족, 의치 같은 것들도 사람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 없어요. 쟁점이 사체, 시체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일반적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고 담보로 맡기고 그거 안 됩니다. 복량 모시고 제사 지낼 때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만 될 수 있다까지 특수한 경우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물건의 구성 부분은 구성 부분에 불과하죠. 따라서 독립된 물건일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종물의 요건은 여러분들 물권법, 채권법 등에서 자꾸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물의 계속적 이용에 보탬이 되고 있을 것. 그러면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에 불과했을 때에는 종물이 아니다, 부정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2번이 사례 문제 풀 때 정말 잘 나오죠. 주물도 갑소유고 종물도 갑이고 둘 다 갑소유였을 때에 그 Y가 종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제358조에서 뭔가 X 건물에 저당권이 돼 있고 Z를 갖다 붙였는데 X 건물은 갑거고 Z는 병거인 경우에는 Z는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X 건물의 경락인이 Z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게 이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 Z라고 하는 물건이 X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종물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종물이란 뜻이 종된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그 물건이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가 물건인 거예요. 따라서 X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는 부합물이나 무슨 비용 상한으로서 처리를 할 문제인 것이지 그 Z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속,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필요하죠. 근접성. 해서 주물은 서울에 있고 Z는 부산에 있었을 때 Z는 종물이 될 수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민법제 746조는 본문 읽고 반환 청구 못한다. 한번 끊고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수의자만 나쁜 놈이고 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본문이 적용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민법제 741도 행사하지 못하고 민법제 213 등도 행사하지 못하고 750도 행사하지 못한다 해놓고 불법된 월일의 뜻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좁게 보죠. 그래서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만 해당을 시킨다. 따라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라 단순 강행법규 위반이나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요. 종국적인 급여를 요구한다. 그래서 판례 하나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돈 받기 위해서 경매라고 하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국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종국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2번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두 번째 매매 계약 유효하죠. 그래서 제2매수인 병명의로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매도인 갑의 제1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행불능의 문제가 쫙 나오면 돼요. 근데 제2매수인 병이 단순 악의가 아니라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저가까지 했다. 즉 저가까지 했을 때에는 그때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까지. 그 문제 풀 때 제2매수인 병이 단순 악이다라고 나오면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외배로 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민법제 104조. 요건 1번. 급부와 반대급부. 그래서 민법제 104조가 적용되려면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필요하겠구나. 따라서 증여, 보증가치 주기만 하는 계약의 경우는 103은 몰라도 이거에 의한 무효는 될 수가 없다라고 104조의 적용 범위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궁박, 경솔, 무경험. 일단 셋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셋 다일 필요 없다. 그리고 경무대 궁본 해서 경솔하고 경무대 궁본. 경무대 끊고 궁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이렇게 처리하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주관적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할 게 이제 방금 봤던 신의 측에서 권리 남용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계권 행사의 경우는 필요 없다는 내용하고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빨리 복습 한 번 더 하시고요. 지금 제 설명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본서 펼쳐서 바로 확인하고 또 다른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